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린 놈 그리고 XX입니다. 이 86 운동권 출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0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린 놈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역시 86세대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욕설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동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운동권이 정치를 후지게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검사 좌표 찍기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담당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좌표 찍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이재명 수사를 막고자 하는 돈 없는 압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버스 92대입니다. 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지난 주말 자신의 외곽 지원 조직 행사에 버스 92대, 회원 4,200여 명이 모였다고 공개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도부와 중진, 친윤 실세들의 희생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 의원이 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박정희 찬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찾아서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정신을 강조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딴 회동에 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층 결집 행보로 풀이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법정밥 감정 싸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 대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논란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이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을 겨누어 남의 가정을 깨면 벌받아야 한다고 하자 이렇게 대응한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 삼성보다 돈 많아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코치들에게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재력을 과시한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남 씨는 전 씨를 미국 IT 회사 계열 회장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돈이 SK랑 삼성보다 훨씬 많다고 자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이런 건방진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림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소위 쌍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으로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로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발언이 지금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63년생으로 올해 60세인 송 전 대표가 73년생 올해 50세인 한 장관에게 어린 놈, 건방진 놈, 이런 아주 원색적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한 건데요. 이를 반박한 한 장관의 발언도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이 송영길 전 대표와 이 한동훈 장관의 거친 설전 그 시작은요. 지난 9일 열린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였습니다. 이날 이 출판 기념회 제목도 그리고 책 제목도 선전포고였는데 이 자리에서 송 전 대표가 이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돈봉투 사건 수사를 비난을 하고 또 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거친 비판을 쏟아낸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송 전 대표는 올해로 그 50세인 한 장관을 어리고 건방지다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또 한 장관 머리에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험한 말까지 했는데요. 송 전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미친 분 아닙니까 이거?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저게 사석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책 출판 기념이라는 이런 공개 행사에 찾아온 이 수많은 내빈 앞에서 법무부 장관을 저렇게까지 지금 비난을 한 겁니다. 자, 한 장관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죠. 네, 어리고 건방지다는 이 송 전 대표의 비난에 한 장관은 송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맞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해서 도덕적으로 군림했다고 했고요. 또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봉투 수사나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갖고 평생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민주화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공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는요, 대표적인 86 운동권 출신 정치인입니다. 과거 학생운동 경력을 토대로 30대부터 국회의원 또 지자체장을 지내왔었죠. 맞습니다. 송 전 대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게 37살 때였습니다. 또 직선으로 인천시장, 그러니까 광역단체 단체장으로 당선된 게 47살이었고요. 지금은 60살입니다. 한 장관과 10살 차이가 납니다. 네, 송 전 대표는요,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30대 국회의원, 40대 인천광역시장, 50대에는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제1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대통령 빼곤 다 했다라는 평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송 전 대표는 특히 2021년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 본인이 꼰대였다거나 30대 때부터 기득권 정치를 해온 송 전 대표가 50세 장관한테 어린 놈, 건방진 놈을 운운할 입장은 아니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0살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참 이게 단체나 조직에서 간부 또는 임원, 고참 대접받을 나이고 실제로 지금 한 장관은 말 그대로 이 법무부의 장관, 국무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검찰과 이 한동훈 장관을 향한 송 전 대표의 이런 선전포고가 총선 출마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송 전 대표는 그 당대표 선거 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고 또 본인도 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 당 안팎에서는 여건만 조성이 되면 내년에도 출마를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오전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화나는 게 이거예요. 4월 달에 내가 막 프랑스에서 유학 잘하고 있었는데 빨리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잖아요. 너 왜 이렇게 주변 사람 괴롭히냐. 빨리 나 소환 조사해서 빨리 끝내라. 근데 이거 계속 본인을 이용해서 총선 때까지 계속 써먹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화나는 부분이에요. 송영길 정도 되면 이제 그 당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선이고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흥분한 거잖아요. 흥분하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 같은데 뭐 지금 다 탈당한 상태니까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예. 검찰이 왜 자기를 구속 안 시키느냐 가지고 화를 냈다기보다는 본인의 처지가 이제는 좀 앞길이 망망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옹호하면서 한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86 운동권을 겨냥한 한 장관의 발언을 소개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 의원은 이 XX에 대해서 자식,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라고도 적었습니다. 자, 민 의원 역시 1961년생입니다. 86세대 전남대 운동권 출신이죠. 또 민 의원 자타가 인정하는 이제 대표적인 친명계 강경파 의원으로 꼽히는데요. 자, 본인이 XX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넣을지 잘 골라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게 좋은 말일지 그건 의심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 의원은 또 한 장관을 향해서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하나를 인용해서 입이 가볍고 정치적인 국무위원이란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86세대여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각은 또 전혀 달랐습니다. 1960년생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개인 성명에 가까운 그런 반박문을 냈습니다. 네, 오선 중진인 정 의원은요, 오늘 자신의 SNS에 운동권 세력의 오만과 우월감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먼저 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한 송 전 대표 발언을 폭언이라고 지적하면서 40대, 50대는 운동권 정치인들 앞에서 고개 들지 말고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살라는 얘기냐. 대학 다니는 딸이 있는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놈 운운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언사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운동권 정치인들이 도덕적 우월감과 기득권을 이제는 내려놓길 바란다면서 이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오만한 폭언이 이어진다면 운동권 정치의 퇴진을 재촉할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법무부, 검찰의 갈등 점점 더 격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민주당이 일부 검사의 실명 그리고 사진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뿌리면서 또 공개적으로 검사들을 저격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은 지난 9일이죠. 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당 차원에서 일선 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이제 좌표치기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이 민주당이 공개한 포스터를 보면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처가 범죄와 보위 검사라는 문구 아래 이 검사의 사진과 실명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들이 김 여사 일가와 관련된 이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봐주기한 대가로 영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윤 사단 검사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 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들 실명 공개한 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해 말에는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윤사단이라는 패를 달아서 공개를 했고요.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부 판사 관련 정보가 담긴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해서 판검사와 가족들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검사 좌표 찍기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대표 그리고 윤재호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꼼수는 너무나 저급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 뻔합니다. 갈수록 개딸들의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올해 8월에도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검사 20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더니 또다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딴 검사 탄핵 시도 여기에 이른바 좌표 찍기까지 참 검찰 내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네, 검찰은요, 이 민주당의 검사 좌표 찍기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봐주기 수사가 있었거나 또 해당 검사들의 고속 승진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이어서 일선청, 이 형사부장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돈 얻는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의 저 같은 발언은요, 이 평소와 달리 아주 강하고 또 직설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 또 검찰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발언이 말 그대로 작심하고 한 것이다, 이런
뒷이야기가 또 전해졌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요. 지난 9일 민주당이 이정섭, 손준성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들을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이번 탄핵이 대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인지를 물었고 대검 간부들은 탄핵 근거가 헌법상 규정한 탄핵 사유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이 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도 절차대로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대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총장은 퇴근길에 직접 공식 입장을 준비해 발표하겠다며 회의를 마쳤고요. 차라리 나를 탄핵해달라는 등의 작심 발언이 담긴 입장문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손준성 검사장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였는데요. 이 손 검사장은 민주당을 향해서 2년 넘도록 전혀 언급이 없다가 이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손 검사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언급이 없으시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 추진하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선고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또 다른 검사가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검사의 의혹을 제기했던 그 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의 늑장 자료 제출, 이게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 이정섭 차장검사를 고발한 김의겸 의원 측이 이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야 이 추가 자료를 제출해 놓고서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늦게 제출을 하고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이 자료 제출 다음 날 곧바로 민주당 차원에서 이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은요, 이 차장검사의 이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이 비서관 등 2명을요,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게 이제 지난 3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수사팀은 보좌진한테 자료의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보좌진이 이 원본을 제출한 게 지난 9일, 그러니까 이제 엿새가 지나서였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차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날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 보좌진 그 측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표시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루 뒤에 이 민주당이 곧바로 이 차장 검사를 공수처에 추가 고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으나 검찰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보좌관 등을 불러서 조사했고 또 자료가 사본을 냈기 때문에 원본을 내달라, 이렇게 추가로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을 했다. 그런데 아무 조치가 없다면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다. 정말 검찰로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여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흠집내고 공수처 고발까지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고발인 조사 취지에 따라서 충분히 조사했다면서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과 구분 없이 필요한 수사 절차를 엄정히 밟고 있다. 어떠한 조치도 없다라는 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지금 올라 있고요. 조만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책을 출판하는 그 기념회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아주 격하게 비판을 해서 또 이거를 또 한동훈 장관도 또 강하게 맞받아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86,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세대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386 운동권 세대에 퇴장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오늘 기획 기사까지 냈습니다.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이 저는 이례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586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노출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은 세대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권 세력이 지금 사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민주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운동권 세력들이 주로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지만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주로 민주 집중제라고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나 이런 데서 하는 그거를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신봉해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위에서 결정하면 다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과 함께 본인들의 선민의식, 나는 결국 운동권 세력이었고 이거에 어떤 이 구치소 갔다 오고 교도소 갔다 온 게 훈장처럼 여겨져 왔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밑세대로부터 이제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요. 또 본인 스스로 뭔가의 어떤 능력. 자, 이들 세력 대부분 다 보면 실제로 생활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본인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기업이나 생활인들의 어떤 아픔을 느낄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어떤 문제점 의식들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장강의 물이 앞물이 뒷물이 앞물을 밀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586에 저는 시효가 이제 끝났지 않는가. 그들의 시대적 가치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 극단적인 모습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아마 여타의 어떤 586 의원들도 같은 문제를 저는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한 시대 소명이 끝났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말 밑에 세대들이 비판을 받고 간다는 거, 그거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문제를 왜 586 세대의 어떤 정치 행태 문제로 몰고 가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4월 달에 송영길 전 대표 귀국했고요. 지금 벌써 6개월여가 지나고 있는데 원래 문제가 됐던 돈봉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관여됐는지, 실제 공모를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든가 주변으로 수사가 확대돼서 송영길 대표 표현대로 하면 100여 명이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된 재판은 지금 진행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만 주변을 뭔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나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돼서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뭔지에 좀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입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586 운동권의 문제로 이 쟁점을 전환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생산적 기여가 한 게 없다든가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식으로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송영길 대표를 매개로 해서 그 386 운동권 전체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온당치 않죠. 그냥 수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걸로 족한데 이 문제가 왜 386 전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리고 586 세대에 대해서 선출직으로 계속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퇴출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결정을 하시겠죠. 이미 여러 번 세대의 퇴출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어떤 정치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생산적 기여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부분으로 비판할 수 있는 문제인지 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민주당과 검찰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 대표의 총선 전 정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등에 재판하고 병합해서 함께 심리할지 이걸 결정하는 법원 심리가 열립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법은요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이거는 이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앞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의 재판과 이 위증교사 재판을 병합할지 하지 않을지 별도로 병합할지 아니면 별도로 심리할지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짧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대표는 과거 변호사이던 시절에 이 분당 지역 비리 사건을 KBS PD와 함께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이라고 부인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는데 이제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건데요. 먼저 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 나온 이재명 대표 목소리와 또 KBS PD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진실은 뭐냐? 이 판결문 1심, 2심 대법원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진실입니다. 이재명 씨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병장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만족한 답변이 없을 때는 자기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건데요. 몇 차례 전해드렸듯이 이 대장동 사건 등과 함께 심리할지 이 여부를 두고서 이 대표 측하고 검찰 측 입장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면서 전면 부인한 바 있었는데요. 이어 지난 1일 위증교사 재판을 이 대장동, 백현동 등의 재판과 병합해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가 백현동 사건에도 관여한 인물인데다가 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병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위증교사 재판은 따로 해달라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병합된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데다가 방대한 자료와 증인이 동반된 대장동 등 재판과 합치면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청탁을 받고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요 당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 씨 역시도요,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위증 당사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는요, 지난주 법원에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 등의 재판과 병합하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김 씨는 의견서에서 자신은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관련이 없고 재판이 병합되면 너무 오랜 기간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진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김 씨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앞서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김 씨 의견서 제출에 대한 이 대표 반응도 보겠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교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증교사 관련해서 다른 표현이 따로 재판 일정인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가 지금 주목되는 거는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후폭풍이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이 정치적 측면에서도 아주 거세게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이 대장동 등의 이 재판과 병합돼서 진행이 될 경우 그리고 별도로 진행될 경우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이 병합돼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증거나 증인이 방대한 이 대장동 등의 재판 영향으로 위증교사 그 혐의 1심 선고도 사실상 수년 뒤에 가능해질 전망이고요.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 역시 추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위증교사 재판만 따로 별도 심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 4월 그 총선 전에 1심 선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등 이 개발 비리 사건에 비해서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단순한 편이라서 유무죄 판단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검찰은 앞서서 이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당시 재판부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죄가 만에 하나 또 인정이 될 경우에 이 대표의 정치 행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당대표직 유지, 총선 공천권 행사와 내년 총선 출마,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 출마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 하나둘이 아닙니다. 네, 또한 위증교사 재판이 별도로 심리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등 재판과 선거법 위반 재판에 더해서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 인해 당무를 비롯한 정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정치적으로도 이제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적합한 병합 의견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앞서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등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하자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도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 대표 감싸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계속 법정에 세우는 게 맞냐고 맞서기도 했는데요. 앞서 나온 국민의힘 목소리 그리고 민주당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장동과 관련이 없는 위정교사 사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결국 야당 대표를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재판장에 서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한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국감 도중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질의를 다 마치고 갔습니다. 단독 사건인데 왜 이것이 형사합의부에 가야 되는지 의문이 안 드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국민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도 역시 지연 논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또 백현동 개발 특혜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했고요. 검찰은 이 발언들이 의도적 거짓말이다라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인데요.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기소된 사안이기도 하고요. 다른 재판과는 달리 이 공직선거법 특성상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해야 되고, 또 판결 선고는 1심 공소 제기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각각 3개월 이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지켜졌다 그러면 1심은 올해 3월에, 또 2심은 6월, 최종 3심은 올해 9월에 이미 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1심 결과조차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이제 이 법 규정에는 보통 저희가 강행 규정이냐 아니면 뭐 훈시적 규정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강행 규정으로 이제 명문상으로 문맥상으로는 보이기는 하지만 이걸 위반해도 제재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켜라, 이렇게 훈시 규정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처음 출석한 게 지난 3월이었고요. 그 후에도 이 대표의 단식 등으로 재판이 미뤄지거나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일각에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이 선거법 재판에 출석한 게 77일 만이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검사 탄핵안 발의 관련 검찰에서는 대표님 수사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난주 재판에서 나온 이 얘기들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요, 백현동 특혜가 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한 서증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검찰은 일단 국토부로부터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성남시청 직원들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또 이 성남시청을 취재한 일간지 기자의 참고인 진술도 공개를 했는데, 해당 기자는 당시 이 대표가 이제 직접 기자실로 찾아와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용도 변경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고 한다면서 이걸 좀 취재해보라고 했는데, 그 해당 기자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이제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요, 실제 협박 시점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협박은 검찰이 조사한 2014년 1월 이후가 아니라 그보다 1년 전인 2013년 3월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다면서 이 협박 시점이 다르다고 이렇게 반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이 대표 측은 당시 이 성남시 보도자료와 이 대표의 기자회견문, 그리고 성남시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를 하면서 이 국토부와의 대립은 2014년 이후가 아니라 2013년 3월 이전에 훨씬 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앞서 나왔던 이 대표의 주장과 또 국토부 측 입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의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이날 재판에서 서중 조사를 마친 재판부는요. 다음 재판인 오는 24일부터 이 증인 신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인 2시부터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 등의 재판하고 함께 심리할지 아니면 따로 심리할지 이 여부를 결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물론 오늘 뭐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법원이 그렇게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합니다. 자, 변호사시기 때문에요. 이제 법원 재판 실무상 법원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보통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또 참고를 해서 결정을 내립니까? 일단 사건의 진행 정도를 봅니다. 원래 진행되는 사건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하면 병합되는 사건 때문에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부분을 또 살펴보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부터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형사 33부에 배당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사건을 다 진행하고 있고 또 기소되는 시점도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의 진행 정도도 새로운 사건을 병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왜 관련 사건이 되나요? 왜 그러면 이번 사건의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핵심 그렇죠. 내용이.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은 사건의 관련성이 없다는 건데 물론 사건 자체에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데요. 이 수사 과정을 보면 이 김모 씨 원래 수사는 이 백현동과 관련된 알선 수재 사건이었고요. 이 그 위증 교사 관련돼서 이분이 그 구속영장 청구 시점 전후로 해서 진술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진술을 바꾼 거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위증 교사 사건에서는 어떤 특정 단어라든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따지게 되면 전체적 맥락상 그 부분이 위증으로 될 수 있을지 그러면 그게 인정되기 위해서 왜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입장에서 보면 관련 사건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비판의 요지는 마치 이제 4월 전에 이 선고를 하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구속영장 단계에서 영장 전담 판사는 소명이 됐다고 했지만 이 위증교사 사건은 증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위증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이릉의 판단을 영장재판부가 한 것일 뿐이고요. 그게 유죄가 된 자고 지금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적 맥락을 보면 그 당시 재판에서 증언할 때에도 김모 씨가 증언 자체가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증 사건이 유죄로 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재판부를 비판하거나 병합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현종 의원은 뭐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법 상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변호사님의 이런 의견에 공감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공감을 못하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재판이라는 게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처럼 이미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났는데 선거법 위반에 유죄 내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을 이제 규정으로 두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지금 본인이 처음에 국회에서의 방탄, 그다음에 단식, 뭐 이런 그다음에 국감 뭐 등등을 통해서 계속 지금 재판을 지연해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이 대장동과 백현동을 함께 올려지면 이거 한 3, 4년 걸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또 김명수 이 대법원장 시절에 지금 법원이 같은 경우에 재판이 무한정 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오랫동안 재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그 공범이 위증을 했다는 김모 씨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의 법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법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분도 빨리 재판받을 권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그걸 또 주장을 그렇죠. 합니다. 또 이 네.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33부에 배당이 됐지만 33부에도 합의부가 있고 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재판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 늘어지면 본인도 변호사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결론을 내줘야 이재명 대표 본인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리한 게 아니다. 다 유리하다. 빨리 하는 것들이. 저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익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같이 피고인으로 고소된 김모 씨의 법익, 그러니까 재판을 빨리 받아야 될 그런 권리도 있는 건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고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인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습니까? 위증 교사 사건만 보면 그런데요. 지금 김모 씨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알선 수재 혐의도 같이 기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떼는 부분을 자꾸 이제 그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보면 같이 판단되는 게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 결국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임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와 실세들의 험지 출마,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또다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계를 향해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처음 촉구한 게 열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죠. 그래서 혹시 불발탄이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빨리 터뜨린 게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혁신한 희생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 5선의 이 주호영 의원과 김기현 대표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중진 의원들 불출마, 이런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중진 의원님들 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 이런 권고 차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뭐 권고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들이는 사람도 있겠지.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주변에서 혹시 공감하는 목소리나 이렇게 답변 같은 거 오신 건 없을까요, 의원님? 다들 잘했다고 응원하지. 네, 이렇게 영남 지역 중진과 친윤계의 반응이 소극적이니까 이 위원장이 다시 한번 나서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뇨한 위원장은 변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라면서 말을 들지 않으면 매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장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주는 수능이 치러지는 만큼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면서 다음 주는 기대해도 좋다, 별소리를 다 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위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의 희생 요구에도 당사자들이 호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이라면서 재차 압박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또 그걸 좀 닦아서 뭐 다시 낼 수도 있고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그렇지만 결국은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당 안팎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한시적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고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역행하는 사람은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별로 좋지 않아요. 이처럼 이뇨한 위원장은 거듭 희생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요. 당내 중진들, 특히 이제 친윤계 인사들은 뚜렷한 반응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에 이 지원 조직의 세를 또 공개적으로 과시해서 이거 사실상 혁신위에 반기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난 주말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 의원은요, 경남 함양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이 창립 15주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알렸습니다. 여원산악회는요, 부산 사상 지역구를 중심으로 장 의원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 의원은 SNS 글에서 이날 행사에 버스 92대, 4,200여 명의 회원이 운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 의원이 이처럼 세를 과시하는 행보를 보인 거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비를 맞을 때마다 이른바 산악계를 통해서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작년 7월에 이준석 전 대표의 중진계로 이제 그 당이 어수선해지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침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여원 그 산악회 활동을 2년 7개월 만에 재개를 했다고 밝히면서 이 회원 1,100여 명이 참가한 사실을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자신과 함께 이 친윤 투톱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과의 갈등설이 불거졌을 때에도 장 의원은 산악회 버스가 늘어선 그런 사진을 공개하면서 3천여 이 회원들이 합천체육관에서 우정을 나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장 의원은 지역활동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열린 부산시 제2청사 착수식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이 서부산 청사를 통해서 민자가 들어오고 교통이 해결되고 이 많은 부산시의 연구 단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상은 이제 드디어 사상의 재창조의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사상 국민 여러분 함께 똘똘 뭉쳐서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사상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처럼 장 의원이 지역활동을 홍보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경향신문에 지역구에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총선을 앞두고 혁신이 말이 안 통한다는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는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중에 또 이제 혁신안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아예 희생 메시지를 명문화해서 담을 그럴도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복수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17일 발표할 4번째 혁신안의 핵심 키워드로 희생과 도덕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혁신위원은 1차 회의에서 희생을 혁신위 철학의 하나로 잡았는데 이 관련 내용을 보완하자는 거라면서 도덕성, 공정성 같은 가치들을 함께 다룰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인유한 위원장 역시 라디오에서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힘을 보태자면서 현명한 결정을 하라라고 희생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대상에 장제원 의원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 자꾸 언론에서 날 보고 누구를 지명하라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 또 경남, 경북 얘기는 이미 했고 그다음에 지도부 각별한 거기서 이제 서울로 와서 수도권에 와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얘기죠. 모두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같이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힘을 보태자. 현명한 결정을 좀 해라. 이런 뜻입니다. 스타가 될 만한 사람들 여기 와서 정말 그 당에서 얼굴이 잘 알려져 있고 또 굉장히 능력 있고 예를 들어서 초선을 서울에 와서 험지에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죠. 여당의 총선 움직임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최근 본물 터지듯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형 사퇴 러시입니다. 가뜩이나 용산발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와 그 염려들이 지금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참모들 따로 불러가지고 비공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에 도전하는 선임 행정관급 이상 참모 일부를 대통령실로 불러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오찬에 참석한 인사는요, 전희경 전 정무 1비서관,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이창진 전 시민사회수석실 선임 행정관 등이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목 정무수석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날 오찬은요, 시정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2시간가량 진행이 됐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가서도 열심히 하라라는 덕담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윤 대통령의 한 참모는 중앙일보에 얼마 전 윤 대통령에게 총선 출마 의사를 따로 말씀드렸다면서 대통령이 뼈를 깎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 주셨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수십 명의 참모들이 내년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도 조만간 개편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용산 2기 체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기능 재조정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서 보수 지지세를 다지려는 듯한 그런 윤 대통령의 행보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보름 사이에 이 3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개 언급하면서 전통적 보수층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 뚜렷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2023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 또 하면 된다라는 신념이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런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잘 살아보세는 1970년대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 운동 구호입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호명하면서 지켜 세운 거죠.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또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십니다. 한 언론은요,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꽂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최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주 언급해 왔기 때문인데, 지난달 26일만 해도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을 했었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자라고 말한 바 있었고, 지난 7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찾아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을 국정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윤 대통령의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보수 통합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추앙하고 그다음에 업적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는 그런 언행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뭐 잇따라 만나서 또 인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 국민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 우리 역사에서 이제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그런 대통령도 또 드물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결국 이제 중도층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찬가를 부르는 행보, 이게 내년 총선에서의 전략과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정말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마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좋지 않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우리가 경제 부흥을 떠올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추동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보수 출신 대통령들의 이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면 영남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TK 지역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예전 대통령만큼 썩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앙금이 좀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당은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뭐 발빠르게 지금 여러 가지 혁신안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거기에 속도에 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실에 과연 인적 개편 말만 많이 나왔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이 지금 인사 문제에서만큼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속도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참모들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효율이 나겠습니까? 이미 뭐 총선 출마 다 예정이 돼 있는데 계속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다면 나왔다면 빨리빨리 이걸 인사를 교체해줘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중도적 행보에 대한 이제 필요성들을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너무 준비된 행사만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갖춰진 행사, 준비된 행사,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새로운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좀 전파가 늦다. 그렇다면 저는 인적 쇄신에 좀 속도를 높이는 필요와 함께 좀 더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기존에 있는 참모들로서는 이걸 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좀 크신 것 같고 좀 조급함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중섭 전 대표가 사실 대구를 매개로 해서 신당 창설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TK 지역의 여론 흐름도 지금 심상치 않다는 보고도 분명히 됐을 거고요. 근데 여러 상황이 종합돼서 이제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사실 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실 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평가를 하셨고 뭔가 또 국민들의 기대 또한 이제 그와 다른 정치를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기 상황이 오는데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나 문법 또 행태 자체가 전형적인 이제 과거 정치 스타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지금 정부의 돌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정 쇄신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변화하는 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정서에 호소한다든가 지역 정서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과연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서 온 돈인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남현희 씨와 전총조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전총조 씨가 사기 행각으로 얻은 돈 가운데 수억 원이 이 남현희 씨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남 씨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일단 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총조 씨 말에 속아서 11억 원을 투자한 이 펜싱 학원 학부모가 지난 6월 이 전 씨 차명 계좌로 5억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같은 날 전총조 씨 이 차명 계좌에서 남현희 씨와 관련해서 2차례 거액이 출금이 됐다라는 건데 하나는 이 외제차 대금이라면서 이 남현희 씨 이름으로 3억 3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또 하나는 이 남현희 씨 본인 계좌로도 1억 4천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 사기로 편취한 투자금의 흐름은 아무래도 이 전총조 씨와 남현희 씨 사이의 이 공범 또는 경제 공동체 여부를 밝힐 단서가 될 수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 씨가 이게 사기금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일 텐데요. 앞서 전총조 씨는 자신이 남현희 씨에게 이 금전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범죄 수익을 사용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한테 남은 건 한 푼도 없어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뭐 카드값 이체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희 씨가 네.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느 피해자한테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동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이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이 돈이 그러니까 이제 사기 행각으로 해서 지금 번 그런 돈인지를 과연 남현희 씨가 알았느냐 이 여부가 이제 공범 여부 이런 부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겠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남현희 씨 측에서 즉각 입장을 내놨는데요. 남현희 씨 측은 당시 남현희 씨는 이 돈의 출처가 범죄 수익이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총조 씨가 학부모 피해자한테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에 남현희 씨를 계속 속이기 위해서 이를 외제차 구매에 사용하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남현희 씨 측은 이 전총조 씨가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외제차 선물 또 금전 지원은 전형적인 혼인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현희 씨는요, 이 전총조 씨와의 사기 공범 의혹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과거 남현희 씨가 이 펜싱 코치들한테 전 씨의 재력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채널A 보도인데요. 남현희 씨가 지난 2월 이 전총조 씨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을 준비 중이던 이 펜싱 아카데미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변 코치들에게 홍보한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 녹취록 속에는요, 남현희 씨가 이 전 씨가 SK와 삼성보다 돈이 훨씬 많다면서 이 전 씨의 재력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전 씨의 학원과 관련해서
돈이 많은 이 특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보안 유지의 의미로 돈을 1,500만 원이나 준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통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영입된 코치 가운데서 실제 사기 피해자가 또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영입된 코치들 가운데 일부는요. 전청도 씨에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남현희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남현희 씨가 피해자들에게 전청조 씨의 재력을 언급하면서 사업을 홍보하는 듯한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만큼 향후 남현희 씨의 책임 여부를 묻는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전청조 씨의 추가 범행 정황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한부 환자다 이렇게 속여서 다른 사람한테 카드를 받아서 흥청망청 사용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전청조 씨는 자신이 시한부 환자라고 속이고 이를 믿는 지인 A 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자신이 암 말기고 또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면서 동정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에 속아 A 씨는 병원비를 내달라는 전청조 씨한테 신용카드까지 빌려줬다고 합니다. 병원비를 낸다던 전청조 씨 말 모두 거짓말이었고요. 빌린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뒤늦게 한 A 씨가 신용카드를 회수했지만 이미 700만 원 넘는 돈이 결제된 후였다고 합니다.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와 가까워질 당시에도 시한부라고 말을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남현희 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요. 그리고 행동이 호흡곤란도 저한테 자주 보여줬고 그리고 피토하는 거를 저한테 또 보여줬어요.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한참을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제가 그랬더니 힘겹게 문을 열어서 보니까 세면대에 피가 가득했고 제가 너무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또 병원은 안 가요. 전청조 씨가 명품 쇼핑에 사용한 할부금은 현재 A 씨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씨는 전 씨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서 전 씨를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청조 씨가 이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와중에서 또 다른 수상한 정황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남현희 씨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네,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그걸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포인트도 적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청조 씨가 남의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이 백화점 포인트 적립은요, 또 남현희 씨 앞으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전 씨가 사용했다는 카드 영수증을 보면요,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 이름이 이제 가운데가 가려진 가운데 남과 희가 찍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카드 주인인 A 씨는 전 씨가 함께 그 쇼핑한 사람이 남현희 씨라는 그 점을 인정을 했다면서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가 남현희 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남현희 씨가 맞다면은 향후 이제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당연히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암 말기 환자인 것처럼 이렇게 속였던 전청조 씨가 정작 남현희 씨의 친척한테는요, 내가 암을 치료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사기를 또 시도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MBN 보도입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고모부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대형 병원 원장과 잘 아는 사이라면서 남현희 씨의 고종사촌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나눈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의 고종사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이 대형 병원과 협진을 통해서 전담 의료팀을 꾸려줄 수 있고 자신의 개인 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또한 시한부 환자라고 거짓말을 해왔던 전 씨는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국내에 없는 3억짜리 치료기기와 항암 치료제를 들여왔다면서 이를 알아봐줄 수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남현희 씨는 전 씨와 이 고종사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알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청조 씨에 대해서 이제 고소, 고발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두 건이 지금 남현희 씨도 공범이다. 이렇게 적시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청조 씨는 사기 혐의로 총 17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된 상태인데요. 이 중에 남현희 씨가 함께 고소된 건 2건이라고 합니다. 기존보다 한 건 더 늘어난 건데요. 이 경찰 관계자는 남 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포함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검찰에 송치된 전청조 씨를 남현희 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질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정 밖 설전입니다.
저희가 지금 며칠째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이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그의 법률적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얘기입니다. 네, 이 지난주 이혼 소송 항소심이 시작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요. 법정 밖에서 연일 가시도친 설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 성공을 날린 건 노소영 관장이었는데요. 노 관장은 지난 토요일에 보도된 이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노 관장은 그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한 번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 최 회장의 외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또 최근 이 공개 석상에 나타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의식한 듯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노 관장은 지난 9일 항소심 준비 기일에 출석해서도 가정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당초 이혼의 부정적 모습을 보였던 노소영 관장은요, 자신이 왜 소송에 임하게 됐는지도 밝혔거든요. 결혼이 언약이 아닌 계약이 되고 사람이 물건처럼 여겨지는 게 싫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의미가 없었다면서 아이들의 정신에도 좋은 게 아니라서 이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노 관장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니까요. 최태원 회장 측이 곧바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장이 더 커진 겁니다. 네, 최태원 회장은 부산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 자격으로 유럽에 체류 중인 가운데서도 어제 오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은 개인사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사과와 함께 노소영 관장의 언론 인터뷰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앞서 노 관장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의식한 듯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완전히 파탄나 있었으며 불신만 있는 상태로 남남으로 지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혼의 핵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사이가 소원해진 거고 동거인과는 관계가 없음을 강조한 겁니다. 또 최근 노 관장이 제3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요, 이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라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장외 설전이 이처럼 격화되는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인 법정 공방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내년 1월 1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지난주에는 항소심의 첫 재판 절차인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요. 통상 가사 소송의 변론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데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해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노 관장이 이번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노 관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도 직접 재판장님을 뵙고 말하는 걸 들으니 이 재판의 흐름을 알 수 있었다면서 향후 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 법률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서 그 밖으로 알려지는 것도 안 되고 또 언론들이 함부로 기사를 쓰는 것도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소영 관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지금 반론을 해서 장외에서의 양측의 공방전이 굉장히 지금 격화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이게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이혼 재판에 특히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 직접 출석한 경우는 많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준비 기일이었는데 이때 출석을 하면서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 사항인데 1심 결과를 보면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자료 3억을 청구했고 SK 주식을 포함해서 약 40%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는데 SK 주식에 대한 분할 대상이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재산 분할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혼의 책임이
최태원 회장 쪽에 있다는 걸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귀책에 대해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언론에 이제 드러냄으로써 항소심 재판에서 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특히 재산 불화에 대해서는 이제 기여도 실질적으로 SK 주식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가 있었느냐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귀책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언론에 제공하고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최태원 회장 측을 좀 압박하기 위한 소송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냥 저는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 어쨌든 두 사람이 굉장한 일종의 사회적인 유명 인사라는 걸 떠나서 지명도도 높고 어떻게 보면 반공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내밀한 어떤 사적인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 이게 사회적으로도 좀 파장이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이제 이혼 소송이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노세훈 관장 같은 경우도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따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1심에 이어 2심 같은 경우는 노 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좀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나와서 나오지 말아도 될 그런 이 재판에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고 또 최근에 보면 일련의 SNS 통해서 본인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진들을 계속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가정의 가치 등등 하면서. 글쎄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부관계라는 게 딱 부러지게 갈라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걸 누구 제3자가 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경우에 저는 여론에도 크게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어떤 한 가정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진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상을 먼저 보시면요. 이 어둠 속을 홀로 어슬렁거리는 동물 한 마리 바로 갈기를 휘날리는 숫사자입니다. 너무 천연덕스럽게 산책을 하는 모습에 여기가 혹시 동물원인가 잠시 착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곳은 이탈리아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숫사자는요, 서커스단에 있는 킴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자였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킴바는 이 서커스단 우리의 자물쇠를 부수고 탈출을 해서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를 5시간 동안 배회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심해서 킴바에게 진정제를 투여해서 5시간 만에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서커스단의 동물 책임자에 따르면 킴바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을 마주쳤는데도 한순간도 사람을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당국은 탈출 정황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인데 서커스단 측은 관리 부주의나 학대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재 동물보호단체들은 서커스 환경 자체가 동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을 배회하는 맹수 때문에 비상이 걸린 나라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역시 이 맹수들이 지금 인간을 배회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네, 이번에는 호랑이의 습격입니다. 영상 보시면요. 호랑이가 도로를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중국 동북 지역에서 최근 야생 호랑이가 사람 사는 곳까지 나타나면서 키우던 소를 물어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요. 덩치 큰 소가 죽은 채 쓰러져 있고요. 주변 눈밭에 호랑이 걸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발자국 등을 토대로 소를 공격한 야생동물이 이 일대 서식하는 야생 백두산 호랑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당국에서는 최근 중국 동북 지역을 덮친 한파, 폭설로 야생에서 먹잇감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호랑이들이 민가로까지 내려온 걸로 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긴급 공지를 내려서 산에 들어가지 말고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